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됐을 때 전세가가 급등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2년 뒤에 똑같이 적용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왜 대란이 안 일어나는지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금리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요즘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이 잡히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또 많이 하세요. 네. 집값과 금리 그 네.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죠? 잘 보셔야 될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 네.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시장이 변하는 거냐, 시장 때문에 금리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느냐 이건데, 정확히 알아둘 게 시장이 먼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아까 그 외환위기랑 똑같은 논리인데, 금리는 지금 어느 한 지역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면 전국이 다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강원도잖아요. 강원도는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뭘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냐? 시장이 오르고 있으면, 자, 우리가 투자자잖아요. 실거주도 투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보통 집으로 올라가는 게 1년이면 한 1억 정도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5천만 원. 네. 그러면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확정적으로 벌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과 집을 샀을 때 이익 보는 것과 비교를 해봐야죠. 어떤 게 더 큰가? 상승장에서 얻는 시세 차익이 훨씬 큽니다. 이자보다 차익이 훨씬 더 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상승장이면 사람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락장이라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대출을 얻어서 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 이중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더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더 안 사려고 하는 거죠. 시세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대출 이자까지 더 늘어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1차 요인과 2차 요인. 1차 요인은 그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고요. 2차 요인은 추세를 바꿀 수 없어요. 금리처럼 상승장이면 효과가 거의 없고, 네네. 하락장이면 효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방향이 같을 때는 큰 효과를 내고 방향이 다를 때는 효과가 없다. 미비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2차 요인이에요. 2차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연히 시장 상황이 지금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먼저 하락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강원도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금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도 그걸 이겨낸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실제로 한 재작년쯤에 서울 수도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대출 규제가 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수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2금융, 3금융권 그리고 P2P 금융을 했어요. 금리가 지금보다 이걸 이용하는 게 금리가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도 샀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P2P 같은 경우는 뭐 기본이 한 12%, 많은 건 20%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수하고도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추세가 변했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다. 크게 그래서 받고 있는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지금은 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던 8월 전세 대란 올 거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또 소장님 같은 경우는 8월 전세 대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원인 중심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데이터 중심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됐을 때 매물이 급감하거든요. 급감을 해서 이제 그때 그 전세가가 급등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2년 뒤에 똑같이 적용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또 다시 전세 급등하는 대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한 분들이 많은데, 매물이 급감한 원인에 대해서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세 매물이 급감한 이유?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전세 매물이 급감한 이유는 첫 번째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70%가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물로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매물로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한 70% 정도가 원래 있던 게 매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거주를 가장한 집주인의 이제 임차인 내보내기. 집을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확 높이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썼으면 이제 이걸 막을 방법은 내가 실거주한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은 그래서 쫓겨나오니까 만기 한 3, 4개월 전부터 이제 수요자로, 임차인 수요자로 돌아다니는 그러겠죠. 거죠. 네. 수요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원래는 임차인이 튀어나오면 매물도 하나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물도 광고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는. 근데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속이는 거죠. 임차인을 속이는 행위잖아요. 나가고 나는 너가 나간 다음에 이제 팔거나 임대료를 올릴 거야. 지금 바로 나오진 않지만 추후에 3, 4개월 후에 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3, 4개월이 엄청 큰 거예요. 그때 진짜 그 6개월 동안에, 임대차 3법이 적용된 6개월 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5년 동안에 오른 전세난에 있던 전세가 올라간 폭보다 6개월에 올라간 전세가가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매물이 안 튀어나오고 임차인은 막 튀어나와서 급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매물이 70%가 줄어있는 상황에서 이 매물도 안 나오고 임차인은 막 튀어나와서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엄청 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패닉 상태로 임차 물건을 구하니까 임대인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를 들어 전세가 4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임대차 3법으로 다른 임대인들이 임대를 올려야지 해가지고 5억에 내놨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패닉 상태로 쫓아가서 바로 계약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임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올리겠죠, 가격을. 그렇죠. 이때 고맙습니다 하고 계약 쓰는 게 아니고, 임차인의 상태를 보고 야, 이거 한 5천 원 올려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해. 잠깐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 좀 있으니까 5억 5천에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계약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버리잖아요. 이걸 그럼 다른 데를 막 찾다가 5억 5천짜리 물건을 똑같은 걸 찾았어요. 얘 집을 가요. 똑같은 심리 상태거든요. 더 급해요. 5억 5천에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이 임대인도 또 올려? 예. 보니까 이 사람 진짜 급하네. 그래가지고 6억에 올려요. 그럼 이 사람이 6억 올리면 이 사람 5억 5천에 올렸던 걸 6억에 또 올려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순식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패닉 상태가. 자, 이제 2년 뒤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 왜 대란이 안 일어나는지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임차인이 많이 줄어요. 임차인이. 집을 많이 샀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할 때 2020년 말과 21년 초에 매매 시장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네네. 거래량이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이때의 매수 주체는 누구였냐? 무주택자였어요. 그럼 무주택자가 지위가 뭐예요? 임차인이죠. 근데 임차인들이 자가로 다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많이 줄은 거예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두 번째가 잠겼던 매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권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처음 실시될 때 계약 갱신 청구권 쓰면서 70%가 잠겼죠. 그럼 이 70%는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원래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대 물건이 100개 있고, 임차인이 100개 있으면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0개니까 균형이잖아요.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 임대 물건 중에는 전세 물건이 있고 월세 물건이 있어요. 그렇죠. 이 50대 50이라고 보면 임차인은 원래 지금 상황이 아니고 원래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전세를 100% 선호합니다. 그러면 100대 5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이 월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월세는 약간 종속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세에 서로 차지하려고 전세에서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임차인이 그냥 월세로 가요. 전세로 달려들질 않아요. 월세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고루 배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는 전세 경합을 통해서 올라갔었는데 배분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임차인이 지금 약간 느긋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냐? 아니죠. 근데 또 임차 시장에 또 신규 임차인들도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일 수도 있고, 뭐 분가 세대일 수도 있고, 이런 수요가 또 어느 정도 채워주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입주 물량을 얘기를 안 했어요. 입주 물량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입주 물량은 뭐냐면 집이 없다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강조하는데 입주 물량은 100% 임대 공급입니다. 100% 그 수량 전체가 다 임대 공급이에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거주 하는 분은 튀어나오면 이 사람은 기존 집이 임대 물건은 튀어나오고 임차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100% 임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신혼부부나 이런 생기는 수요를 이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수도권 시장, 서울, 수도권, 인천이 같은 시장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연결 순환고리가 생겨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제 비싸게 밀려나는 사람이 인근 경기도로 밀려나죠. 그럼 기존 집에 있던 사람이 또 밀려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 입주 물량이 많은 집으로 몰리면은 그게 서로 다 하향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 쪽에 대량의 입주 물량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징검다리 식으로 건너해서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란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차 수요도 줄었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전세 그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렇죠. 이러면서 오히려 유료했던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좀 보면 전세 대출이 금리가 12년 만에 거의 6%를 뚫는다. 이런 또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전세로 가자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고. 그렇다면 그럼 또 월세로 또 갈아타야 될까? 이걸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동네에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전세하고 월세를 비교했을 때 전세로 가가지고 내가 전세 대출 받을 금액의 이자와 월세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세 대출이 다 뭐 6%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개인에 따라서 금리나 아니면 그 동네 아니면 은행별로 상품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월세 매물의 가격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근데 이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매로 선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하락장일 때는 월세 임대료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부담스러워도 하락보단 나은 거예요. 매매가 하락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의 전세나 월세 중에 그거는 비교하는 건 초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비교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여기서 좀 팁 같은 걸 하나 드리자면 이제 임대인. 사실 2년 사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임대로 들어가면 좀 오래 이제 좋은 조건으로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집을 사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여기서 착한 임대인을 만나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약간 그 유형이 있어요. 착한 임대인의 유형. 첫 번째는 좀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임대인이면 확률이 높아요. 그분들은 전세도 빚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빌리는 돈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전세금 안 올린 집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착한 임대인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 속할 확률이 이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 임대인일 경우에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거주하시는 분. 집을 임대 놓거나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번거롭죠. 야 이거 좀 올려갖고 뭐해 나한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더 크고 신경 쓰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 많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높다는 거지. 네네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대인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물건은 다른 지역인데 임대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왜냐하면 자, 재개발이 되면 이주를 할 거 아니에요. 이주를 할 때 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다른 데 전세 없고 막 이런 거보다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나는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가 부탁하면 기간은 줄 테니까 나갈 기간은 줄 테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줘라. 그것만 약속해주면 내가 임대료 잘 안 올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저는 거죠? 제가 월세 살 때 실제 임대인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재개발 지역이냐? 재개발 지역은요 생각보다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오래 걸리겠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개발이 빨리 될 거로 기대하고 지금 나는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이 집에 오래 살 수 있다. 네, 금액을 많이 올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일단 전세대출 금리가 지금 6%가 넘긴 했지만 이게 또 개인의 그런 신용 상태에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관심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그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이자를 월 부담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월세는 얼마인지, 요걸 이제 비교를 해서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